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임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Introducing Language Guidance in Prompt-Based Continual Learn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3년 CVP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Continual Learning 이라는 분야에서 이 프롬프트라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에 이 Language Guidance라는 유형이라고 하면 할까요? 방법을 이제 추가한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방법론은 Prompt Based Continual Learning 자체를 새롭게 제안하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이 Prompt Based Learning, Continual Learning 방법론에 랭귀지 가이던스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프레임워크 혹은 애드온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랭귀지 가이던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 컨티뉴얼 러닝에 접목했다라는 그 개념으로 굉장히 어, 주목할 만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인트로덕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은 이 LGCL이라는 이름의 방법론으로 이제 간단하게 Language Guided Continual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Language Guided, 그러니까 Language Guided 자체는 사실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 Prompt Based Continual Learning에 접목한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tinual Learning에서 발생하는 이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이 프롬프트 기반의 컨티뉴얼 러닝에서 이 언어 모델의 가이드를 받아서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스크마다 이 데이터들의 분포가 바뀌지만 이 일관된 분포를 혹은 임베딩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세멘틱 스페이스로 매핑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개요에 대해서 이제 금방 말씀드렸고, 이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 지식들이 일부분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컨티뉴얼 러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름만 봤을 때는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개념이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낯설 수 있을 겁니다. 학습은 계속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면 여러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 태스크가 있을 때 순차적으로 각 태스크에 대해 모델이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태스크라는 말, 그냥 이 한 문장으로만 들었을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태스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무엇이냐?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의 태스크란 일반적인 딥러닝에서 말하는 이 분류, 회귀, 탐지 등의 태스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스크는 일종의 학습 과정 중에 순차적으로 마주치는 학습 단위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클래스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0화 100이나 혹은 이미지넷처럼 데이터셋이 학습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10화 100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1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10화 100에 대해서 분류 태스크를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00개 클래스들의 이미지들을 한 번에 학습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이 100개를 한 방에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개씩 10개로 쪼개냅니다. 그러면 100개의 클래스를 10개로 쪼개게 되면 그 부분 집합들이 총 10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10개 단위를 하나의 태스크라고 간주를 하고 그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총 10개의 태스크로 컨티뉴얼 러닝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면 예를 들어 동물을 분류하는 이제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동물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클래스는 강아지, 고양이, 악어, 도마뱀, 코끼리, 참새, 병아리, 닭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세 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포유류, 분류를 위해서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이미지만을 가지고 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새, 병아리, 닭 이미지들만을 가지고 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어, 도마뱀 이미지만을 가지고 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의 데이터셋으로만 있었던 이 데이터들을 세부로 나눠가지고 부분집합들로 태스크를 나눈 다음에 이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컨티뉴얼 러닝은 이 앞에서 학습한 거를 뒤에서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학습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뒤에 것들을 어, 잘 학습하는 것이 이 컨티뉴얼 러닝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컨티뉴얼 러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이터나 도메인, 클래스, 태스크에 대응해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전략 또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학습해가지고 추가 학습 코스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연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들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하면 과거에 공부한 거를 잊지 않고 새롭게 공부한 거를 잘 배우자라는 것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이제 방법론들의 예시를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그 방법론들의 결국 최종 목적은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 피규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을 달리하면서 학습하는 컨티뉴얼 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이걸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모델을 다시 두 번째로 가져와서 얘로 학습을 시키고 얘를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서 마지막으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파이널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파이널 모델은 총 n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n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나온 성능을 가지고 최종적인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도메인이나 태스크나 클래스나 여기서 다 동일한 표현으로서 결국에는 계속되는 학습을 통해서 그 되는 일종의 부분집합, 학습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자면 이거를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이전에 학습된 정보를 망각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델은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클래스가 바뀐다든지 태스크가 바뀐다든지 도메인이 바뀐다든지 모델이 이 컨티뉴얼 러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최신의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것이고 그러면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에 대한 파라미터들은 아무래도 희석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학습한 거는 잊어버리게 되고 최신의 것들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컨티뉴얼 러닝의 최종 목적에 있어서는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과거에 학습한 성능은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최신에 학습한 데이터를 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자 하는 것이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이면 첫 번째에서는 이 두 개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 1로 갔을 때는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모델 1은 이 0에서 학습한 이 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인퍼런스를 할 테지만 이 강아지에 대해서는 인퍼런스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모델 2에서도 역시 이 강아지와 오리를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서 과거에 학습했던 거를 까먹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인데 어찌 보면 제가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컨티뉴얼 러닝은 그 태스크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혹은 이 테스트 단계에서 이 태스크 정보를 주냐 안 주냐
그리고 태스크 정보를 계속해서 주냐 안 주냐, 혹은 헤드를 어떻게 구성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세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으로 이제 학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클래스가 계속해서 추가하는 그 데이터들의 클래스가 바뀌는 것이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컨티뉴얼 러닝 모델이 있고,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1, 2, 3, 4, 5가 있고, 태스크 1에서는 0과 1을 분류하는 태스크, 태스크 2는 2와 3을 분류하는 태스크, 태스크 3은 4와 5를 분류하는 태스크. 이렇게 쭉 태스크가 바뀌면서 이 전반적인 그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 방식은 동일하지만 학습하는 이미지들의 클래스가 바뀌는 것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사실 방법론마다 다 다릅니다. 처음에 그냥 모든 클래스를 이미 안다라는 가정 하에 10개 클래스 헤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크리멘탈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확장하는 방법론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관련된 방법론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처음으로는 이제 리플레이 방법론입니다. 이제 리플레이 혹은 리허설이라는 방법론 이름으로서 불리는 방법론인데, 이 컨티뉴얼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뭐 다시 되갚는다, 다시 본다, 다시 사용한다 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의 데이터들을 일종의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면, 모델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있고, 그 다음 클래스, 그 다음 태스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 데이터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를 일부 샘플링해서 혹은 저장을 해둬서 새로운 클래스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리허설 혹은 리플레이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으로서 돌아오면,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버퍼를 구성하게 됩니다. 뭐 버퍼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메모리 뱅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버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후 태스크에서 학습 시에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 태스크, 그러니까 현재 태스크의 데이터를 학습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학습한 데이터들이 버퍼에 저장되어서 그것을 빼가지고 그 현재 태스크를 학습을 하면서 조금씩 과거의 거를 학습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때, 중학교 때 학습을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진도를 나감과 동시에 과거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복습을 함으로써 잊지 않도록 좀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론들 중에 이 리플레이라는 방법론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성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 역시 존재를 했는데, 이 리플레이 버퍼라는 것이 아무래도 클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과거의 데이터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반대로 리플레이 버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코스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장 용량이겠죠. 용량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이거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를 줄이는 경우에는 이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을 해 놔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은 좀 다른 방법론으로서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기존의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델의 파라미터 변화에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학습한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는 조금 무시되고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되었던 그 파라미터들을 보존하도록 하면서 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이 EWC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작업에 중요했던 이 파라미터,
에다가 규제를 거는 것은 똑같은데 그냥 규제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을 했던 기존의 태스크에서 학습했던 그 파라미터들에게 중요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규제를 걸고 그렇지 않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방법론이 이 EW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WC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태스크 A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했던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 안에서 이동함과 동시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 공간을 이동을 함으로써 두 태스크의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방법론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방법론은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릴 프롬프트 방법론입니다. 이 프롬프트 학습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직접 학습하지 않고 러너블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텍스트 인베딩과 함께 텍스트 인코더의 인풋으로 사용되며 사전 학습된 모델에게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학습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든가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직접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든 혹은 기존에 있던 과거 태스크 데이터를 저장을 해둬서 같이 학습을 시키든 결과적으로는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한정되어 있는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프롬프트는 이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는 고정을 시켜줍니다. 대신 인풋과 함께 들어가는 이 소프트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 각각의 태스크별로 특화된 소프트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것을 인프런스하는 과정에서 그 태스크에 맞는 프롬프트를 넣음으로써 그 인풋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에서 피처가 추출될 때 태스크에 특화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이 프롬프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프롬프트는 태스크마다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들은 그 태스크에 맞는 피처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는 이 인풋 데이터와 함께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나온 이 피처에다가 그 해당되는 태스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하는 것이 소프트 프롬프트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는데 인풋이 들어오죠. 다시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베딩 레이어를 만들고 이 쿼리에 대해서 이 프롬프트 풀에 넣어가지고 이 태스크에 해당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 태스크 프롬프트와 그리고 인베딩 레이어에서 나온 인베딩을 같이 출력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태스크에 가이디드 된 태스크에 특화된 피처를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분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러너블 프롬프트가 저장된 프롬프트 풀을 구성을 하고 있고 각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태스크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학습된 프롬프트들이 인풋 데이터와 같이 인퍼런스를 함으로써 그 태스크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태스크에 특화된 정보를 피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극복하고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논문에서 보여드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개요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컨티뉴얼 러닝에서 발생하는 이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비전 태스크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것, 혹은 비전 태스크의 랭귀지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기존에도 많은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베이스 컨티뉴얼 러닝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잘 학습된 언어 모델의 이 견고한 인베딩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태스크 간의 변화로 있어. 그러니까 태스크가 바뀔수록 그 데이터 분산이 크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크게 바뀌는데, 분포가 크게 바뀌는데, 그럼에도 잘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방법론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방법론의 애드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가이던스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 이름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태스크 간의 의미적 관계를 학습하여 지식 전달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이미지 피처만을 가지고 이미지 그 특징 학습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이미 잘 학습된 그리고 이미 잘 많은 논리지가 저장되어 있는 랭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비전 태스크를 학습을 하는 네, 보조를 해주자. 그리고 잘 학습된 언어 모델의 인베딩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일종의 이를 레퍼런스 혹은 타겟팅 혹은 매핑 시키고자 하는 이제 공간으로서 사용을 해가지고 비전 태스크 혹은 컨티뉴 러닝의 새로운 태스크에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랭귀지 가이던스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문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태스크 레벨 랭귀지 가이던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방법론은 해당 모듈은 태스크에 대해 랭귀지 피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러너블 키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직접 하기보다는 조금 고정된 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본 방법론에서는 랭귀지 가이던스를 이용을 해서 키와 태스크를 조금 더 견고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인퍼런스 과정에서 키를 쿼리하는 과정에서 그 인풋 데이터에 맞는 태스크에 해당하는 키를 잘 쿼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그 인풋 데이터가 어떤 태스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처를 추출하기 전에 그 태스크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잘 추출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보조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프롬프트를 이제 서칭을 하겠죠. 그렇게 선택된 이 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프롬프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롬프트와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는 소프트 프롬프트로 러너블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는 하드 프롬프트로서 저희가 보통 요즘 많이 챗GPT 같은 거에 쓰면서 말하는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좀 장문으로서 서술하는 그런 텍스트들을 하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하드 프롬프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태스크 crab, willow tree, 이 체어를 분리하는 태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는 a photo of crab or willow tree or chair 라는 식으로 텍스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를 태워가지고 랭귀지 인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랭귀지 인베딩과 그리고 여기서 만든 키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시밀러리티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밀러티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히 두 시밀러리티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쓰지는 않고 이 네거티브 샘플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트리플렛 로스를 구성을 해서 이 포지티브와는 가깝도록 네거티브와는 멀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풋 데이터에 해당하는 태스크와 그리고 키를 먼저 찾거나 혹은 만듭니다. 이때 태스크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텍스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 텍스트를 텍스트 인코더에 태워가지고 랭귀지 인베딩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제 태스크에 해당하는 랭귀지 인베딩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학습했던 이 텍스트 인베딩 태스크들을 가져와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텍스트 인베딩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네거티브 프롬프트로서 네거티브 텍스트 인베딩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태스크에 해당하는 이 텍스트 인베딩 그리고 과거 태스크에 해당되는 텍스트 인베딩이 있고 각각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태스크에 해당되는 키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포지티브 간의 시밀러리티는 가깝게, 네거티브 간의 시밀러리티는 잘못이죠. 이제 포지티브와 키 간의 시밀러리티는 최대화하고 그리고 네거티브와 키 간의 시밀러리티는 최소화하도록 트리플렛 로스를 구성을 해서 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러너블 이 키가 이 태스크와 조금 더 밀집하게 되면서 테스트 단계에서 이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인풋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 프롬프트 풀을 검색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키를 학습을 하면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 레벨 랭귀지 가이던스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잘 학습된 태스크와 잘 연결된 키를 학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본 이제 클래스 레벨 랭귀지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가이던스를 이용을 해서 인풋 이미지로부터 얻어지는 피처를 조금 더 잘 클래스에 맞도록 뽑자. 그러니까 랭귀지 가이던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보조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 방법은 조금 피규어가 복잡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 풀에서 프롬프트와 키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프롬프트와 함께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피처와 그리고 아까 앞서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클래스로도 텍스트를 만들고 그 클래스와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 텍스트를 만들고 인코딩을 해가지고 텍스트 인베딩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인풋 이미지에 해당되는 클래스로부터 얻어진 텍스트 인베딩과는 가깝도록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를 최대화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클래스 애들에 해당하는 텍스트 인베딩과는 멀어지도록 그러니까 유사도를 최소화하도록 트리플렛을 구성을 하고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이미지 피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풋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이 피처들은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랭귀지 인베딩과 가까워지도록 유사도를 최대화하도록 이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클래스 네임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만들고 그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만들고 이를 이용을 해서 트리플렛 로스를 구성을 한 다음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클래스 레벨 랭귀지 가이던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본 방법론은 랭귀지 가이던스를 이용을 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를 학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미지 피처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가이던스를 이용을 해서 키와 태스크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지 피처의 클래스 특성을 더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experiment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코더로 VI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클립,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시파 10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시파 100에다가, 컨티뉴얼 러닝 매너로서 스플릿 해놓은 데이터셋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100개 클래스를 10개씩, 10개 태스크로 분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플릿 이미지넷 R 같은 경우에는 200개의 클래스를 20개씩 10개 태스크로 분할을 해서 학습 및 인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어큐러시고 그리고 포겟팅 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성능들이 다 나올 텐데 그것들을 모두 평균 낸 것이 에버리지 어큐러시고 포겟팅 레이트는 학습이 모두 종료되고 과거의 태스크를 인퍼런스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forgetting rate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그 즉시 바로 성능을 다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태스크에 대해서 측정한 성능 값이 두 개씩 있을 텐데 학습한 즉시와 그리고 모든 학습이 끝난 후에 측정한 성능값 이 성능의 편차의 평균을 낸 것이 forgetting rate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스크를 학습을 했을 때 대비 모든 학습을 했을 때 얼마나 까먹었냐, 성능이 저하됐냐를 보여주는 것이 forgetting rate입니다. 그리고 주요 비교 방법론으로는 prompt based continual learning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 L2P와 dual promp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리허설 기반, 규제 기반, 프롬프트 기반으로 나뉘어서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리허설 기반 같은 경우에는 버퍼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논문에서는 항상 자신들의 방법론을 썼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LGCL을 사용을 했을 때 기존 대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프롬프트 기반의 LGCL을 붙였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허설이나 이 규제를 사용한 방법론에서 비교를 했을 때도 자기들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든 지표에서 기존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 기반의 방법론과 비교를 했을 때 역시도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리허설 버퍼를 큰 거를 사용을 했을 때 방법론보다도 조금 더 나은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GCL을 도입한 듀얼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어퍼 바운드와의 성능 차이를 좁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퍼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티뉴얼 러닝을 사용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셋을 각각 슈퍼바이즈드로 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에듀CL이 언어적 가이드를 통해서 랭귀지 가이던스를 통해서 모델의 표현 학습,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개선을 하고 태스크 간의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태스크가 진행됨에 따라서 컨티뉴얼 러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에버리지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피규어인데요. 보시면 이 L2P 같은 경우 L2P와 그 LGCL에 적용한 L2P를 비교를 했을 때 LGCL에 적용한 경우가 성능이 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L2P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LGCL을 적용을 했을 때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랭귀지 가이던스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에 유효하다라고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인데요. 이제 AGCL에 있는 각 구성 요소를 빼고 더하고 바꿔가면서 이제 보여주는 성능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로스텀, 그러니까 본 방법론에서 제안하고 있었던 태스크 레벨 랭귀지 가이던스와 클래스 레벨 랭귀지 가이던스를 넣고 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두 랭귀지 가이던스를 각각 쓸 때, 안 쓸 때보다 모두 다 기존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랭귀지 가이던스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존 경우 대비 1%포인트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모듈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둘 다 유효하다라고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트랜스포머에 따른 성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클립의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클립의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클립이 이 비전 인코더와 같이 얼라인되어서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연관성을 이미 학습해 있고 이미지 특성과 잘 맞는 텍스트 인베딩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버타와 버트를 사용했음에도 꽤나 유효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LGCL이 이 텍스트 인베딩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강건하고 다양한 텍스트 인코더와 호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풀을 어떻게, 그러니까 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보여주는 결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프롬프트 풀의 키 설계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하는 결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CLS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학습 가능한 키를 사용하는 경우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그리고 본 자기들의 방법론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어쨌든 본 논문에서는 이 프롬프트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에서 랭귀지 가이던스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새로운 프롬프트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이 아닌 기존의 방법론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혹은 애드온 혹은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방법론에서는 프롬프트 풀의 키와 태스크를 랭귀지 가이던스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고 태스크가 프롬프트 선택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서 최종적으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완화를 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랭귀지 가이던스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간의 피처 차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랭귀지 가이던스만을 이용을 해서 기존 방법론 대비 성능을 향상시켰고 소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단순히 성능 향상뿐만이 아니라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를 완화했음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